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외곽도로 갓길에 쭈그려 앉은 6살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한 말이었습니다. 전 응급구조대원 장윤호는 재킷을 벗어 아이를 감싸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의 이름은 하은, 6년 전 죽은 아내와 함께 태어났다면 지으려고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눈매와 코끝, 떨리는 작은 입술까지 모든 것이 아내 이연을 빼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이의 젖은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 쪽지에는 이정 카페라는 메모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아이를 데려갔을 때 윤호는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죠. 카페 문을 연 여자의 얼굴이 죽은 아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박이정이라 했고 그녀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던 아내, 어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못 알아보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검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외곽도로에 노란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번지고 있었죠. 빗물은 아스팔트에 부딪혀 작은 물보라를 만들었고 그 위로 흐릿한 빛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윤호는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켜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41살이 된 그는 5년 전 응급구조대원직을 그만둔 뒤로 이런 폭우가 내리는 밤이면 늘 가슴이 답답했죠. 손가락이 핸들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상특보를 알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조등 불빛 속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호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타이어가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뒤 그는 숨을 고르며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갓길 가로등 아래에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쭈그려 앉은 것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윤호는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죠.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왼쪽 신발이 없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추위에 떨고 있었죠. 윤호는 즉시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이 아이의 이마에 닿자 차가운 체온이 전해졌죠. 맥박을 확인하려 작은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규칙적이었지만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용 핫팩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윤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에 맺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죠.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윤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식과 호흡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단연간의 구조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신고했죠. 현재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호가 물었습니다. 하은이요. 장하은. 그 순간 윤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의 휴대전화 깊숙한 폴더에는 6년 전 아내와 함께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면 지을 이름들. 그 목록 맨 위에 있던 이름이 바로 하은이었죠.
윤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눈매며 코끝의 모양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내 이연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는 윤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윤호의 마음을 흔들었죠. 경찰관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하은이는 더욱 세게 윤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저씨랑 있을래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윤호를 임시 보호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윤호는 아이의 젖은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물에 젖어번진 종이 한 장이 나왔죠.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이정 카페 6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였죠. 윤호가 아이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 뒤편에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가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100m쯤 떨어진 곳에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호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아이를 여기에 내려놓고 간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은이는 윤호가 준 재킷에 파묻혀 잠이 들었습니다. 가끔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윤호는 백미러로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작은 얼굴에서 또다시 아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차창을 두드렸고 와이퍼는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죠. 이정 카페로 향하는 길, 그의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하은이를 뒷좌석에 재운 채 이정 카페로 향했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젖은 도로 위로 노란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카페는 외곽상가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제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윤호는 차를 세우고 잠든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카페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죠. 윤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7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의 얼굴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눈매며 콧날,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6년 전 잃은 아내 이현과 닮아 있었죠. 이현. 윤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박이정인데요. 혹시 누구를 찾으시는지. 그때 윤호 품에 안긴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이정을 보자마자 팔을 뻗으며 소리쳤죠. 엄마. 하은이는 윤호 품에서 벗어나 이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정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죠. 모녀 사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윤호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튀어 올랐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정은 하은이를 꼭 안으며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우리 하은이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아이가 나가버렸어요. 이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호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죠. 아이 아버지는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윤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년 전이라니 시기가 맞지 않았죠. 그런데 이정은 이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사고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외상 후 기억상실이라고. 윤호는 이정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모두 3년 전부터 찍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혹시 이전에 어디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민센터 기록도 이상하게 연결이 안 돼요. 마치 제가 4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아요. 윤호는 하은이가 웃는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폭우 소리 사이렌, 수술실의 하얀 불빛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좀 불안해요. 며칠 전부터 낯선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곤 해요.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오래 서 있죠. 윤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까 블랙박스에 찍힌 검은 우산의 남자가 떠올랐죠. 혹시 스토킹일까? 아니면 채권 문제일까?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실종 아동건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 동안 윤호는 계속 이정과 하은이를 관찰했습니다. 분명 모녀가 맞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이정의 신원 데이터에는 공백이 많았고 이전 주소지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던 윤호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정이 하은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다시 와도 될까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이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가끔 들러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내가 더 빨리 구조했더라면 이연이 살았을까? 그런 자책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이 밀려왔죠. 저 모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편의점 주인에게 부탁해 맞은편 카페를 비추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비 오는 저녁마다 정말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카페를 지켜보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두 시간씩 같은 자리에 서 있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윤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정과 하은이에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호는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이정의 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박이정 씨 이전 주소지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4년 전부터만 기록이 나와요. 건강보험공단과 교육청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중 신분이나 가명 사용 흔적은 없었지만 마치 4년 전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보였죠. 윤호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창기 거래 내역이 이전 업체 서버 미의관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관리자
계정으로 누군가 접속해 의도적으로 로그를 삭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접속 시간은 새벽 3시. 평범한 카페 주인이 할 일은 아니었죠. 윤호야, 잠깐 와봐. 집 앞에서 최상복이 손짓했습니다. 65살의 퇴직 경찰인 그는 윤호의 오랜 이웃이었죠. 상복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깊게 주름진 이마에 걱정이 가득했죠. 6년 전 폭우 참사 때 말이야. 내가 현직에 있었잖아. 그때 상부에서 종결 지시가 너무 빨랐어.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지. 상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꺼내는 것 같았죠. 윤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호는 하은이가 발견된 장소로 다시 갔습니다. 아이의 신발 밑창에 묻어있던 흙을 채취했죠. 근처 하수배제 공사장의 토양과 비교해보니 희귀한 혼합자갈이 일치했습니다. 그 공사장은 6년 전 아내가 사고를 당한 지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죠. 혹시 하은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윤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너를 모르게 했을까? 상복이 물었죠. 아이의 안전 때문일 수도 있어. 누군가 위협하고 있다면. 윤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를 의도적으로 갓길에 두고 온 것이 유기인지 아니면 구조를 유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윤호는 노트북을 켜고 카페 근처 공중 와이파이 패킷을 캡처했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기기가 비 오는 날 밤마다 접속한 기록이 있었죠. 누군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카페를 방문한 윤호를 이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카운터를 두드렸죠.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정말 우릴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정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이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린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윤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이 정말 이연이 맞는지, 기억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날 밤 11시쯤 카페 셔터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이 발견한 것은 낡은 토끼 인형과 작은 녹음기였죠. 인형의 털은 빛이 발해 있었고 한쪽 귀는 실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윤호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는 즉시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빗소리와 함께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뒤를 보지 마. 이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윤호는 인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털에서 나온 섬유를 확인하니 대형 병원에서 쓰는 보온포대와 같은 재질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인형 귀에 묶인 실이었습니다. 매듭법이 특이했는데 윤호가 과거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쓰던 방식과 똑같았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이 인형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병원, 소독약 냄새, 심장 뛰는 소리가 감각 기억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즉시 결정을 내렸죠. 제 집으로 가시죠.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이정은 망설였지만 하은이의 안전을 생각해 결국 동의했습니다. 윤호는 집 게스트룸을 정리하고 문과 창문에 센서를 설치했죠. 현관에는 새로 카메라도 달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족이 왔냐는 소문이 퍼졌죠.
그런데 동네 교회에서 한 노부인이 윤호 집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명숙이었는데 아직 그녀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죠. 새벽 2시 현관 센서가 울렸습니다. 윤호가 모니터를 확인하니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특이했습니다. 3분 정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 사라졌죠. 상복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야. 누군가 너희를 감시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윤호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빗소리가 먼저 들렸고 이어서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뒤를 보지 마. 좌표나 시간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복이 녹음기를 가져가 분석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죠. 윤호는 토끼 인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낡은 인형의 털에서 섬유 조각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확인하니 국내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온포대와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인형 귀에 묶인 실이었습니다. 매듭법이 특이했는데 윤호가 아내 이영과 함께 병원 봉사활동을 하며 아기 모자를 만들 때 쓰던 방식과 똑같았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이정이 인형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병원 냄새가 소독약하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이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각 기억이 역류하는 것 같았죠. 윤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집으로 가시죠.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이정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하은이의 안전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윤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하은이가 그를 완전히 믿고 있었죠. 윤호는 집에 있는 게스트룸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문과 창문에는 열림 감지 센서를 달았고 현관에는 새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모녀를 안내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이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지네요. 하은이는 윤호의 집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웃었죠. 윤호가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윤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죠. 아저씨 손은 따뜻해요. 아빠 손 같아요. 이정이 놀란 눈으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기억할 리 없었는데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윤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호 집에 젊은 여자와 아이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죠.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동네 교회에서 한 노부인이 윤호 집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명숙이었는데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현관 센서가 울렸습니다. 윤호가 황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죠.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우산과 모자로 가려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묘하게 어색했죠.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3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죠.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호는 즉시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흔적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상복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주름진 이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야. 누군가 체계적으로 너희를 감시하고 있어. 상복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페 주변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었죠. 특정 기기가 비 오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접속했고 윤호 집 근처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야. 일반인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윤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정과 하은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거실에서 하은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윤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정이 부엌에서 나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묘한 신뢰가 섞여 있었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돼요. 윤호는 이정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먼저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내야 했죠. 상복이 낡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6년 전 구급대 기록이었죠.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던 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거 봐. 256이라는 코드가 있어. 윤호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코드가 선명했죠. 상복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동료였던 전직 구급대원과 통화를 마친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256은 일반 응급 코드가 아니야. 산모 응급 이송 서브 코드래. 그것도 극히 위급한 상황에서만 쓰는.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더 살펴보니 256 환자가 한강의료원에서 청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는 내용이 있었죠. 청메디컬 센터.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호는 청메디컬 센터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죠.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선 남자는 50살의 한도연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이 인상적이었죠. 장윤호 씨, 오랜만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도연은 분명 윤호를 알고 있었죠. 6년 전 당신이 구조 우선순위를 바꿨기에 내 여동생이 살았습니다. 그 은혜는 잊지 않고 있어요. 윤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여동생이라니. 그럼 이정이 도연의 여동생이란 말인가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묻고 사세요. 모두를 위해서 진실을 숨기는 게 정말 안전한 겁니까? 윤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떤 진실은 사람을 더 죽입니다. 당신도 알잖습니까? 진실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걸.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죠. 아이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도연의 동기는 복잡했죠. 가문의 명예, 병원의 신뢰도, 그리고 여동생의 안전.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온 윤호의 휴대전화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256 산모는 출산 직전이었습니다. 확답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암시였습니다.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죠. 누군가 병원 내부에서 진실을 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가 상복과 통화하던 중 이상한 노이즈가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기기에서 통화 내용이 복제되는 듯한 소리였죠.
상복이 즉시 블루투스 스니핑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내 통화를 도청하고 있어. 조심해.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일주일 후 다시 큰 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폭우 예보를 듣자 윤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이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윤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도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진실을 막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방에서 나와 윤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자 윤호의 마음이 조금 진정됐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비 와도 우리 같이 있을 거죠? 하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폭풍이든 실제 폭우든 윤호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이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전화로 급하게 알려온 소식 때문이었죠. 방금 낯선 남자가 하은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아빠라고 주장했는데 신분증도 없었고요. 윤호는 즉시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교사가 재빨리 막아서 하은이는 무사했죠.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유치원 앞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검은색 세단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렌터카였고 계약자는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죠.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하원 시간 같은 차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윤호는 하은이를 안고 뛰려던 순간 차가 급발진하듯 다가왔죠. 윤호는 본능적으로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범퍼에 팔이 부딪혀 찢어졌지만 하은이는 무사했죠. 아저씨.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가벼운 훈방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실수였다고 주장했고 의도적 가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죠. 이정은 윤호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걸까요? 당신이 있어서. 이정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상복이 진지한 표정으로 조언했습니다.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야. 법적으로 친자 확인 전에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윤호는 가정법원에 임시보호명령과 접촉 제한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죠. 며칠 후 상복이 이상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2년 전 실종된 아동사건 포스터를 발견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 아이의 눈매가 하은이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신분이 바뀐 건 아닐까? 상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죠. 진실이 무엇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꿈을 꿔요. 하얀 수술등 불빛이 보이고 누군가 괜찮아. 이번엔 놓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톤이 윤호의 것과 너무나 비슷했다고 그녀는 말했죠. 윤호는 이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죠.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비 오는 병원, 초승달 목걸이, 그리고 큰 손이 그려져 있었죠. 심리 상담사는 아이가 아빠의 이미지를 손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은 그냥 상상이에요. 이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남자의 실루엣은 윤호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넓은 어깨, 큰 손, 그리고 따뜻한 느낌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윤호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빛이 있었죠.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검은 세단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천천히 지나갔죠.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왜 이들을 위협하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상복이 낡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파일이 떠 있었죠. 6년 전 구급 통화 녹취를 어렵게 복구한 것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상복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죠. 빗소리, 사이렌, 그리고 급박한 목소리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녹취 끝부분에서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했죠. 아이, 살려줘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나 익숙했죠. 상복이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고 비교 분석이 시작됐죠. 현재 이정 씨의 음색과 87% 유사해. 법정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야. 윤호는 차 안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핸들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너였구나. 너와 아이였구나. 6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했지만 잃어버린 것이었죠. 더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그 통화 기록에 접근했다고 들었습니다. 경고했는데도 그럼 더 빨리 파헤치겠습니다. 윤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다칠 겁니다. 당신도 내 여동생도 그리고 아이도. 하지만 윤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그날 저녁 익명 간호사에게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죠. 이호육 관련 폴더에 어제 관리자가 접속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파일이 삭제됐다는 내용도 있었죠. 병원 내부에서 누군가 지금도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는데 아이가 그린 것은 특이했죠. 비가 내리는 병원, 초승달 목걸이를 한 여자, 그리고 큰 손을 가진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그림을 분석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이미지를 손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얼굴은 모르지만 손의 느낌은 선명한 거죠. 이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그냥 상상이에요.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하지만 그림 속 남자의 실루엣은 윤호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큰 손, 그리고 보호하는 듯한 자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죠. 그날 밤 이정이 윤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괜찮아. 이번엔 놓치지 않아라고 말하는 꿈. 그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와 비슷해요. 이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윤호는 이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이정은 그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손길처럼 느껴졌죠. 창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윤호는 하은이가 잠든 방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죠. 그것이 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도연이 이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이정은 오빠를 보자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외로 나가자. 캐나다에 집도 준비해뒀어. 과거는 모두 묻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비행기 티켓과 여권을 올려놓았죠. 출국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더 늦기 전에 가야 해. 여기 있으면 모두가 위험해져. 그때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도연과 윤호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죠. 도망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아이에게도 진짜 가족의 역사가 필요해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이 코웃음을 쳤죠. 당신이 뭔데 내 가족 일에 참견하는 거죠? 저는 하은이 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죠. 이정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밤 상복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직한 행정팀장을 만나고 온 것이었죠. 그의 손에는 복사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256은 보안 등급 C였어. 의사결정권자 서명이 있어야 열람 가능한 파일이었지. 그런데 결재란에 한도연 이사장 서명이 있더군. 문서를 자세히 보니 도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정과 하은이의 정체를 알면서도 숨겼던 것이었죠. 윤호는 도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을 지키려는 오빠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가로막는 벽이었죠.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죠. 다음 날 오후 유치원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윤호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을 때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났죠. 이번에는 속도를 높여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하은이를 보행자 방호 펜스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졌죠. 무릎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났습니다. 바지가 찢어졌고 상처에서 피가 흘렀죠. 아저씨, 하은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또다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통학길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죠. 이정이 윤호의 상처를 소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즈로 상처를 감싸는 그녀의 손이 떨렸죠. 이제 그만하세요. 더 다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하은이가 무사한 게 중요하죠. 이정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6년 전 그날로. 윤호가 이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내가 같이 갑니다. 끝까지.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비가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하은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와 아저씨의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우면서도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상복이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문서 사진이었죠. 256 종결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하단에 찍힌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보호 대상 영구비 공개. 윤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절차였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위험이 있을 때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정과 하은이에게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둘을 숨긴 거야. 상복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목에 걸고 있던 초승달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무심코 펜던트 뒷면을 살펴봤죠.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 미세한 각인이 있었습니다. 256.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에게 펜던트를 보여주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런 각인은 본 적이 없어요. 하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상복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익명 메일의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결과가 나왔죠. 병원 내 간호사 휴게실 와이파이에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디 사용자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행방이 묘연했죠. 누군가 내부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위험을 느끼고 사라진 거야.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죠. 일기예보에서는 일주일 후 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6년 전과 같은 폭우였죠. 사고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죠. 같은 시간, 같은 날씨, 같은 길로 가야 해요. 그래야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요.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비가 올 때 가야 해요. 그날처럼. 다음 날 윤호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가방을 꺼냈습니다. 6년 전 구조 활동에 사용했던 장비들이었죠. 로프, 헤드램프, 구급 가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손으로 장비를 만지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손이 떨렸지만 윤호는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로프의 상태를 확인했죠. 마치 그날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호는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비에 젖은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이현. 글자를 쓰고는 곧바로 손바닥으로 지워버렸습니다. 68살쯤 되어 보이는 노부인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죠. 명숙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인지저하 증상이 있는 듯 했지만 감정의 기억은 선명해 보였습니다. 윤호는 그녀가 누구인지 직감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준비한 장비를 차에 실었죠. 이정과 하은이도 우비를 입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이정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백미러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초승달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차가 출발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냈고 전조등이 어둠을 밝혔죠. 6년 전 그날처럼 폭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온 큰 비였죠. 윤호는 이정과 하은이를 차에 태우고 6년 전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도로 통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가 보였지만 윤호는 멈추지 않았죠. 옆길로 돌아 사고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검은 세단 2대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뒤에서 수행원들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돌아가시죠. 과거를 파면 모두가 다칩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호는 차에서 내렸죠.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다쳤습니다. 6년 전부터.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이 담겨 있었죠.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사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빗물에 떠내려온 토사가 보조 차선을 덮치기 시작했죠. 하은이가 차에서 내려 엄마를 찾다가 미끄러졌습니다. 하은아. 이정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죠.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날카로운 돌이 그의 팔과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윤호는 아이를 놓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빨간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번쩍였죠. 이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수술실의 하얀 불빛,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괜찮아요. 당신도 아기도 모두 살릴 거예요. 그 목소리는 지금 자신 앞에서 피를 흘리며 하은이를 안고 있는 윤호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이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쓰러진 윤호를 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와주려는 것인지 막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을 살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서 울렸죠. 하지만 내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갈등하는 그의 모습이 처연했죠. 악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지키려는 오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윤호가 하은이를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팔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정이 다가와 윤호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왜 이렇게까지? 당신들은 내 가족이니까요. 윤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윤호의 목을 꼭 안았죠. 작은 손이 아빠의 상처 근처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빗속에서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숨소리만이 빗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6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행원들에게 손짓하자 검은 세단들이 길을 비켰죠. 그의 눈에는 체념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폭우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윤호의 눈을 찔렀습니다. 팔과 어깨의 찰과상을 봉합하는 동안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죠. 간호사가 거즈로 상처를 감싸는 동안 이정과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복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친 듯 얼굴이 굳어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목에는 초승달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어디선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꿈속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윤호의 목소리와 똑같았죠. 이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기억의 파편들이 점점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과거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까지. 아침이 되자 하은이가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큰 눈에는 궁금함이 가득했죠. 엄마, 아빠는 누구야?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이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하은이가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복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숨길수록 위험해집니다.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부터 정해야 해요. 직설적인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은 윤호를 바라봤죠. 붕대를 감은 그의 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과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 다친 상처였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갈색 봉투를 들고 병실 앞에 서 있었죠. 봉투 안에는 수술 기록과 산모 이송 기록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도연의 얼굴에는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결국 그는 돌아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죠. 이 장면은 이중적이었습니다. 도연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려는 악역이었지만 동시에 여동생을 지키려는 보호자이기도 했죠.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복이 휴대전화를 들고 왔습니다. 병원 주차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죠. 도연이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성과 짧게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몇 가지 단어를 읽을 수 있었죠. 매매, 출국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알 수 없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복이 중얼거렸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진실이 무엇인지,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죠. 아저씨, 이제 아프지 마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윤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죠.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이정이 정말 이연인지, 그리고 도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든 의문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죠. 각자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향한 갈망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상복이 윤호의 병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 친구한테 넘겼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상복이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256 종결 보고서였죠. 문서 하단에는 선명한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호 대상 연구비 공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유가 적혀 있었죠. 조직적 스토킹 및 보복 위험.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6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 아니 이연은 정말로 응급제왕절개로 하은이를 출산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때문에 병원 전기가 불안정했고 수술 도중 정전이 여러 번 발생했죠. 긴급 이송 과정에서 의료 기록 일부가 누락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측에 재보복 우려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도연의 진술에 따르면 산모의 신원을 분리하고 비공개 조치를 취한 것은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병원 보호 프로그램에 잠시 등록됐다가 모친과 합류했지만 이정의 기억 공백과 이주 과정에서 행정 시스템 동기화가 실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오류였죠. 그 결과 공식적인 가족 연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숨긴 건 아기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하지만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병원 비상회의 사임 의사 표명서였죠.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이해, 원망과 동정이 뒤섞였죠. 내가 더 먼저 찾았어야 했다는 자책과 지금이라도 찾았으니 됐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죠.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 손, 그 온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나 봐요. 감각 기억이 의식 기억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은 천천히 윤호에게 다가갔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죠. 6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했죠. 하지만 어깨는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하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죠. 엄마, 아빠, 밖에 무지개가 떴어요. 윤호와 이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죠. 마치 6년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매듭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매듭을 풀어갈 수 있었죠. 가족으로서 서로를 믿으며. 상복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6년 전 분만실 당직 간호사였어요. 윤호와 상복은 급히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찻집이었죠.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은 4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그동안 숨어 지냈어요. 누군가 계속 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간호사의 손이 찻잔을 잡은 채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산모가 아이를 안고 남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장윤. 불완전한 증언이었지만 충분한 감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6년 동안 찾아 헤맸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토끼 인형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언젠가 아이 아빠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토끼 인형과 녹음기를 윤호 집 근처 우체통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추적해오는 걸 느끼고 급히 떠나야 했죠. 그래서 녹취의 일부만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쫓던 사람들은 병원 외주 보안업체 직원들이었어요. 한도연 이사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일탈한 거죠. 대형 기관의 외주 인력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죠. 그날 밤 산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아기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죠. 윤호는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제 가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간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6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어서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복이 증언을 녹음하고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 진술도 예약했죠.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오는 길 간호사가 윤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이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 그건 제가 걸어준 거예요. 뒷면에 이호육이라고 새겼죠. 언젠가 아빠를 찾는 단서가 되길 바랐어요. 윤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당신 딸이 맞아요. 산모가 당신 이름을 부르는 걸 제가 들었으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호는 하은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죠. 하은이는 자신의 딸이고 이정은 이연이 맞다는 것을. 병원으로 돌아온 윤호는 이정과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정이 속삭였습니다. 왜 당신 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6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지정 병원의 검사실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윤호와 하은이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 날이었죠. 간호사가 하은이의 입 안쪽을 면봉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아이는 겁먹지 않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죠. 아프지 않죠?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도 같은 검사를 받았죠.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봉투를 받아든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복과 이정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봉투를 열자 검사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만에 공식적으로 딸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이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법원에서는 친권과 친자관계 확인 판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이정의 신원 복원 작업도 시작됐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였습니다. 박이정은 사실상 가명이었습니다. 본명은 박이연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이정, 아니 이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죠. 그날 오후 도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은 수척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를 위해 숨겼으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낭독한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직 사퇴서도 제출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윤호를 한 노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명숙이었죠. 그녀는 인지저하 진단을 받았지만 딸을 알아보는 감정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이연아.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이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눈물로 메우는 것 같았죠. 윤호와 도연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죠.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도 보호하려 했다면 이제는 투명하게 지켜주세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차가웠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의 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죠. 저녁이 되자 하은이가 윤호와 이연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았죠. 세 식구가 같이 비를 맞아보고 싶어요. 하은이의 순수한 소망에 이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같이 나가자.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가고 있었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하늘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장하은은 공식적으로 장윤호와 박이연의 딸로 인정받았죠. 6년의 공백이 마침내 메워진 것이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카페 앞 나무 데크에는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윤호와 이현 그리고 하은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하은이가 목에 걸고 있던 초승달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윤호의 목에 걸어주었죠. 아빠, 이제 같이 가져요. 펜던트가 윤호의 가슴에 닿자 6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서 독백이 흘렀습니다. 비는 많은 것을 지웠지만 너의 이름은 지우지 못했다. 폭우는 도로를 쓸어갔고 기억을 앗아갔고 시간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인연은 지울 수 없었죠. 하은이라는 이름, 이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비바람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죠. 이연이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코코아 3잔이 들려 있었죠. 이제 우리 가게 이름도 바꿔야겠어요. 이정 카페가 아니라 이연 카페로. 그녀의 미소는 밝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홀가분함이 묻어났죠. 상복은 동네에 작은 의무실을 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상 진료를 시작했죠. 퇴직 경찰에서 봉사자로 변신한 그의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의료재단 공익사업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호대상 절차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직전의 푸른 시간이었죠. 하늘은 보라색과 주황색이 섞인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호의 거친 손, 이연의 부드러운 손, 하은이의 작은 손이 하나로 이어졌죠. 손 위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빗방울이 하나씩 맺혔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아빠, 비가 그쳤는데 왜 또 웃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이었죠. 윤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비가 와도 웃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이연이 윤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었죠. 카페 앞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초승달 펜던트가 윤호의 가슴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6년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6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결국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죠. 이제 그들에게 비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죠. 하늘 높이 초승달이 떠올랐습니다.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의 달이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잃고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폭우가 모든 것을 앗아간 줄 알았지만 결국 그 비는 다시 만남의 길을 열어주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소중한 사람을 잃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추억, 혹은 꿈꿨던 미래.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지워도 진짜 소중한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처럼 그것들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죠.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갖게 된다고요. 상처받은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아픔을 겪은 만큼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이나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눈 감동은 2배가 되니까요.